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한 거래 자료 입력인데 여러분 교재에 175페이지죠. 급여 대장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급여 대장. 3일 패션의 2월달 급여 대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2월분 급여 해놓고 668만 6천 원이 인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668만 원은 여기에 있는 급여 대장에 있는 이것과 일치하죠. 네. 급여 대장의 차인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 대장을 보는 요령은요, 세 가지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 급여의 총액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700만 원이다 하는 거죠. 이 급여의 총액은 차변에 급여로 회계 처리할 금액입니다. 차변의 급여가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여러분이 급여 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금액은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들에게 공제하는 금액들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와 같이 소득세와 4대 보험 중에서 세 가지를 공제를 하는데, 그 공제 계를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31만 4천 원을 우리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변에 뭐냐면 예수금이죠. 예수금이 31400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직원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금액이 바로 여기 보통예금 계좌에 찾으신 금액에 찍혀 있는 6686000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변에 가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6,686,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의 급여 700만 원은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예금을 더하면 700만 원 딱 나와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대변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표 입력, 즉 분계하는 것 중에서 이와 같이 세 줄이 되는 거 처음 해보는 거죠. 예. 앞으로 세 줄만이 아니라 네 줄, 여섯 줄 이렇게 더 많은 개정 과목들이 필요한 그러한 분계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급여 지급 시 분계는 항상 이런 모형으로 분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 대장을 보시고 먼저 급여 총액이 얼마인가 이걸 차변에 비용 처리하세요.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입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의 합계를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대변에 예수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부채 증가입니다. 부채 증가.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하는데 이것은 자산 감소죠. 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도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자산 감소, 이거를 거래의 결합관계를 여러분이 거래의 8요소에 그런 거래가 가능하죠.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이 있고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 자산 감소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급여 대장을 보여주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 아주 종종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격 시험에서. 네, 제가 전표 관리 문제에서는 이건 안 냈어요. 여러분이 아직 전표 입력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걸 내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건 제가 안 냈습니다. 자, 하여튼 복잡한 것도 다 여러분 세 줄로 하는 거 내가 냈어요. 세 줄로 하는 거. 근데 급여를 낸 건 아니에요. 세 줄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낸 것 중에.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돼야 돼요. 자, 그러면 분계를 수행하시오. 아까 우리가 써봤고 전표 입력을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 날짜는 여기 2월 25일 날 급여 지급한 날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2월 25일. 차변 3번. 자, 구분해서 3번 하는 겁니다. 차변.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전표 번호를 수정을 해가지고 커서가 지금 전표 번호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표 번호는 그냥 비워두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자, 차변의 급여입니다. 801 급여. 자, 급여는 뭐 거래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오상식이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냥 지나갈 때는 우리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키로 이렇게 지나가면 복사가 안 일어나고 커서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저교에서 보시면 임원급여 미지급, 임원급여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상식 부장과 장글의 직원이 이게 뭐 임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교를 코드 쓰지 말고 이럴 때는 엔터 치셔가지고 여기다가 2월 급여 지급 이렇게 상세하게 입력해 주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차변에다가 700만원 입력하는 겁니다. 7 플러스 엔터. 그러면 줄 바뀌었죠? 날짜에서 엔터 하면 날짜 복사되죠? 지금 전표 번호에 평상시하고 다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라 이거. 그냥 지나가시고 4번 대변 예수금 254번입니다. 예수금의 거래처 의미 없어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여기 코드는 4번. 네, 4번 좋네요. 4번 저기요. 4번 엔터. 자, 대변의 커서가 넘어갔을 겁니다. 커서에 있는 데다가 314 플러스. 자, 날짜에서 또 엔터 치시면 복사되고 번호는 그냥 지나가시고 구분은 또 대변이니까 엔터 치면 대변 복사되고 보통예금이죠. 예, 103번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꼭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어느 은행 계좌인지 그걸 꼭 넣어야 돼요. 신한은행. 신한 우리가 은행 거래처 다 어제 등록했잖아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등록한 거예요. 신한은행 98002. 자, 저교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엔터를 치셔가지고 위에 아니야 엔터 치면 안 되겠구나. 네, 엔터 쳐서 타자를 해요. 타자 2월 급여 지급. 네, 직접 입력하시죠. 2월 급여 지급. 그리고 엔터 치시고 대변에 거기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에 있는 거 0686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세 줄짜리 분계 가능하셔야 되겠죠? 자, 세 줄짜리 분계 문제 한번 제가 내볼까요, 또? 예, 자, 책에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품 100만 원을 매입을 하고요.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표 입력할 때 세 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올 건 개념 과목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상품 100만 원.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대변에 적을 텐데 대변에 하나는 뭐가 들어갈까요? 예, 현금. 또 하나 대변에 하나 더 넣어야죠. 외상 매출 매입입니다. 예, 우리가 상품을 산 거죠. 부채예요. 다음 달에 우리가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매출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예, 외상 매입금이고 여기에 이제 거래처 이름을 원래 쓰는 거예요. 어느 거래처에 7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거래 후 결합관계로 쓰세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은 뭐가 될까요? 예, 자산 증가가 되고 대변의 현금은 뭐가 될까요? 예, 자산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뭐가 될까요? 예, 부채 증가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외상매입금하고 외상매출금하고 개념과목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정반대거든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인 거죠. 예. 자,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으면 그건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개념을 써야 돼요. 우리가 판매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게 차변에 오는 외상매출금. 네. 여러분들 개념 과목 좀 시간 내서 외워두셨어요? 아직 미뤄놓으신 분은 이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휴가 기간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자기 공부를 좀 이제 어디 휴가 가시더라도 그 휴가 기간만 좀 쉬시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 집에 공부방이 있으면 공부방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공부를 좀 해주시고, 집에 공부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독서실 같은데 가셔가지고 개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표 입력하고 이럴 때는 주위에서 떠들어도 뭐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전표 실무 연습할 때는. 그런데 조용히 책을 보고 뭐 암기해야 되고 이럴 때는 옆에서 누가 막 떠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조용한 데를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오상식 부장이 돌아왔네요. 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다녀서 돌아와가지고 정산을 했답니다. 여비 정산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출 내역 해가지고요. 숙박비로 30만원, 교통비로 25만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하고 2월 27일 날 여비 정산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이것도 세 줄 나오겠네요. 예, 이것도 세 줄. 자, 여러분 그 가지급금을 지급했었는데 그 해당 사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급금 우리가 차변에 자산 잡았죠? 이날은 대변에 가지급금을 모두 털어내야 됩니다. 대변에. 그래서 여기서는 대변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리고 거래처는 오상식. 금액은 아까 50만 원이었죠? 네, 50만 원. 그런 다음에 차변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처에 가서 이 사람이 숙박비하고 교통비만 쓰고 왔네요. 그러면 이건 계정 과목이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숙박비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거래처 사장과 식사, 그러면 이게 접대비 성격이 됩니다. 그럴 때는 계정 과목이 접대비하고 또 여비교통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부 성격이 같아요. 여러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통비에다가 숙박비에다가 식대, 이게 다 여비교통비예요. 출장 가서 쓸 수 있는 게, 출장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떠났으니까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아침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움직이니까 교통비도 들어가죠. 이거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여비교통비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합니다. $55만원이죠. 예.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은 55만원, 대변은 50만원이니까 대변을 5만원을 뭔가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을 회사가 추가 지급했다 그랬죠. 현금 5만원을 오상식에게 추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변 2줄, 차변 1줄. 그래서 전표 입력을 3줄 해야 돼요. 이건. 자, 분계가 이렇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분계, 차변, 대변 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그동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고 또 개정 과목 암기해야 될 것들이 뭔지도 여러분 아시니까 이걸 차곡차곡 진행을 하면 이게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는 너무 엄두가 나지 않고 복잡해 보이지만 비용이 발생할 때 비용 개념 과목은 차변에 쓰는 것이다. 현금이 감소할 때는 현금이 자산이니까 대변에 쓰는 것이다. 또 출장이 갔다 돌아오면 가지급금은 이제 털어내야 되니까 대변에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전표 입력합시다. 2월 27일이네요. 자, 27일 대변부터 넣어볼까요? 대변에 가지급금 134번, 거래처 오상식 3001번, 적용은 밑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6번. 가지급금 정산 대체.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네. 그리고 아예 대변을 하나 더 넣을까요? 네, 대변 엔터 치고 101번 현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오상식 복사가 돼버리니까 그거 그냥 둬도 되고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도 됩니다. 엔터로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까지는 필요 없는데 업무 가지급금 정산. 네, 그러면 복사를 하고 나서 커서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맨 뒤로 커서 옮겨가지고 두 글자만 이렇게 지우죠. 네, 업무 가지급금 정산. 네, 그리고 5만원. 그리고 날짜에서 또 엔터 치고 번호에서 그냥 엔터로 지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차변 여비 교통비 812번 써야 됩니다. 여비 교통비 812번. 자, 여비 교통비의 거래처는 의미가 없어요. 엔터로 오상식 복사하고 가면 뭐 적당히 알 것 같고요. 적용은 1번 적용. 출장 여비 가지급금 가지급 정산. 그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55만원이라고 기록해야 되죠. 엔터 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아까 분계를 우리가 책에다 써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자격 시험 볼 때는 분계 쓰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전표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 그러니까 분계는 머릿속으로 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 선생님 시험지에다가 분계 다 쓰고 전표 입력하면 안 될까요?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험지에다 쓰고 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뭔가를 쓰고 싶을 때는 그 문제를 푸는데 꼭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간단하게 빨리 써놓으시고 내가 이걸 여기다 정확히 쓰고 입력도 한다. 그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던 시간이 부족해가서 다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입력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좀 쓰다가 생각나면 바로 입력. 네. 바로 입력.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 쓰는데 너무 몰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차변부터 넣든 대변부터 넣든 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차변 대변의 합계가 딱 맞으면 됩니다. 차변 넣었다 대변 넣었다 또 차변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 이렇게 넣어도 되고 대변 차변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순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가 만약에 2월 15일 문제가 하나 나오고 2월 27일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15일 문제는 어려워. 그래서 내가 27일 전표를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풀고 나서 15일께 생각났어요. 그럼 밑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날짜도 순서를 지킬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 전표 기능 중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여기 전표 번호가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 데이터 정렬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입력 순서대로 정리한다. 일자 순으로 정리한다. 계정 코드별로 정리한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게 정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시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꼭 이건 날짜 순으로 우리가 우연히 지금 날짜 순으로 빼먹지 않고 입력해서 그렇지 2월 1일 거 지금 밑에다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중에 데이터를 정렬해 주면 된다.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소득세 납부. 네, 이런 문제도 참 잘 나오죠. 소득세 납부. 아까 여러분 취득세 납부할 때는 자산 처리하셨죠? 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소득세는 이게 회사의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지금 3일 패션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 주식회사 3일 패션은 법인인데 법인이 소득세 낼 일이 있어요? 아니죠. 근로소득세 납부는 누구 세금을 내준 거예요? 직원들 세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로소득세 납부를 이건 세금과 공과 우리 판매관리에서 배웠지 세금과 공과 그걸로 생각하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회사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것을 우리 회사에서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 놨어요? 예수금으로 처리했죠. 오늘은 그 예수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납부했으니까. 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분계는 여기 9만 원이 예수금으로 차변에 옵니다. 부채 감소.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산이 유출된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내 돈으로 갚아야죠.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여러분 부채가 감소하면요 대변에 오는 게 뻔합니다. 자산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야 부채는 갚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세 납부했다.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직원들 세금을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가지고 회사가 납부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표 입력합니다. 전표 입력합니다. 날짜는 3월 10일이네요. 자, 월을 바꿉니다. 위에서 3월 엔터 치고 10일. 네. 지금 왜 이렇게 위에 날짜를 비워놓냐면요. 우리 책에서는 지금 3월 달 거를 몰아서 입력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3월 달 한 달치만 전표를 문제를 안 내요. 3월 달, 5월 달, 7월 달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여기다 날짜를 위에다가 그때 꼬박꼬박 넣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10일 거 입력해 볼까요? 차변이 예수금 3번 예수금 254번 예수금의 거래처는 필요 없습니다. 적용 코드를 한번 골라보면 급여지급 나쁜데 4번은 근로소득세 등 애수한 거고 우리는 지금 애수금을 납부한 거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타자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납부. 네. 그럼 납부에 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입력을 해야 되겠고 금액은 9만원. 줄 바꿔서 현금이면 출금으로 할 걸 그랬군요. 출금으로 꼭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줄 바꿔서 대변 4번에 현금은 101번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코드 하나는 한번 외워보세요. 101번. 너무 쉽죠? 맨 첫 번호가 101번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101번이구나.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조금씩 코드 외우는 것을 늘려나가시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자, 101번 현금이에요. 예, 거래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적용은 위에 거를 복사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엔터 근로소득세 납부 대변에 9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차변을 입력했는데 이거 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일부러 고치고 뭐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대변에 현금 넣어주면 회계 처리는 똑같은 거다 그랬죠. 자, 다음에도 뭘 납부한 겁니다. 8번 문제 보시면 건강보험료 납부. 이건 조금 복잡해요. 조금 전에 근로소득세 납부는 전부 다 직원들의 봉급에서 떼어놓던 것을 납부하기 때문에 차변의 예수금 하나가 되지만 3월 10일 날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내용을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3월 10일 날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 부담분 원천징수한 거는 뭐였죠? 계정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이 지금 14만 원이니까 영수증에 보면 14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절반이니까 7만 원은 예수금이고 7만 원은 복리후생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대변부터 한번 우리 입력해 이거 분계 한번 써보세요. 차변에 두 가지예요. 예수금 7만 원,
복리후생비 7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14만원. 이렇게 분계가 가능하셔야 되고, 거래후 결합관계를 말한다면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이것도 세 줄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전표 입력해 봅시다. 날짜는 3월 10일이라고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같은 날이니까 엔터 칩니다. 이제 전표가 이제 2번으로 나중에 전표 다 입력이 끝나면 저 번호 2번으로 바뀝니다. 이번 거는. 자,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저교에 보니까 없네요. 여기다가 건보료 납부, 건보료 납부 금액은 14만원. 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3번 차변 예수금. 예수금의 거래처 그냥 지나갑니다.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저교에 맞는 게 있을까요? 네, 없군요. 네, 건보료 납부 그거 엔터로 지나가면 괜찮아요. 네, 건보료 납부 7만원. 또 10일에서 엔터 치고 또 차변에서 엔터 칩니다.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코드는 811번 때 써야 돼요. 네, 811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외우는 것이 자주 나오는 걸 외우는 게 좋은데, 현금 아주 자주 나오고요. 보통예금 정말 자주 나와요. 101번, 103번. 이거는 오늘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더 외울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도 참 많이 나옵니다. 811번 같은 거. 예. 하여튼 뭐 코드 외우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것은 여유 있을 때 외우시는 거예요. 먼저 계정 과목을 어느 게 비용이고 어느 게 자산이고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예, 저교도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7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알아서 번호가 2번, 위에 거 소득세 납부한 건 1번, 이렇게 번호가 분리가 되죠. 자동으로 지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2번 번호를 클릭하면 3개가 이렇게 음영이 이건 하나다 하고 쫙, 1번 클릭하면 이 2개가 한 세트다 하고 딱 보여요. 같은 번호는 음영이 같이 딱 돼요. 클릭하면. 이 3개 이 2번 번호 중에 엉뚱하게 하나가 3번으로 바뀌어 있다든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번호 수정을 눌러서 강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그 뒤로 이제 강제로 바꾸고 나면 엔터 치면 그 다음에 번호로 또 매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엔터로 한 번 더 지나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건보료 납부 연거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방소득세 납부. 네. 우리가 아까 전전 거는 그냥 소득세입니다. 그냥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네. 입력은 출금 전표로 하면 편할 것 같고요. 분계를 또 써보면 차변이 뭐가 될까요? 예수금이죠. 이것도 지방소득세도 우리 다 공제해 놓은 겁니다. 예수금 9,000원, 9만원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세금이 아니에요. 여기가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과세 표준이래요. 거기에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전표 3월 10일자로 입력할까요? 왜 3월 10일이냐면 밑에 납부 날짜가 3월 10일이죠. 그래서 3월 10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같은 날입니다. 네, 같은 날이죠.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써볼까요? 예, 출금 예수금. 적요는 지방소득세 납부라고 타자해주죠. 지방소득세 납부 9,000원 한 줄로 입력하면 끝나요. 그리고 전표번호는 3번으로 바뀌어있죠. 같은 날 세 번째 거다. 네, 세금 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거 10번은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이 증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약금을 받은 거거든요. 계약금을 받고서 세금계산서 매번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회계 처리는 해야 되죠. 그러면 증빙이 뭐가 된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이 증빙이 돼요. 네. 자,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지급했네요. 그러니까 찾으신 금액이 뭐예요? 지급할 때 찾으신 금액에 찍히죠? 자, 지급하면 자산입니다. 차변에 오는 자산 개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당좌자산에서 배웠는데 계약금 지급할 때 자산. 선급금이죠. 선급금. 거래처 넣어야 돼요. 데일리룩. 금액은 450만원 써주시면 되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거래처는 신한은행이고. 이 두 개 다 거래처가 코드로 들어가야 돼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450만원.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이 선급금이니까 자산 증가.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우리 이거 선급금 배웠었어요.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선급금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뭘까요? 예, 자산 감소. 분기할 때요. 네네. 또 선급금 가르치고 데일리룩 이런 걸 꼭 써줘야 돼요. 손으로 쓰실 때, 예, 손으로 쓸 때 거래처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예, 손으로 쓰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거래처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자격 시험에서는 손으로 쓰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전부 도전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NCS 평가 문제는 여러분 손으로 쓰는 문제를 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거래처가 문제 중에 있으면 쓰시고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거래처가 문제에 없어. 제가 거래처 같은 거 아마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 거래처를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없는 거 없으면 쓰지 마세요.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원칙은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어느 거래처 건지.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이 날짜로 합니다. 3월 20일. 자, 여기다 20일 입력하시고요. 차변의 3번 선급금, 131번 거래처 대일, 1002번 상품 대금의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런
적요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오히려 타자 합시다. 예, 적요에다가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금액은 450만 원. 정확히 입력하시고 날짜에서 엔터. 날짜에서 엔터.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103번이에요. 103. 은행은 신한은행. 자,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다가 4500 플러스 엔터. 어때요? 전표 입력이 점점 빨라지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속도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증빙을 가지고 전표 입력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실력이면 전표 관리 문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지금 해본 이것을 여러분 차변 대변 구분해 가면서 입력할 수 있다면 NCS 평가 문제 다 맞출지 않을까. 실수로 해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다 맞는다 이겁니다. 야,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가을 야유회에 간식을 사왔어요. 마트에서 현금으로. 그러면 여러분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연습한 것만 가지고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입금전표냐 출금전표냐 대체전표로 하는 게 좋냐 이런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어떤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금 출금 대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업무용 트럭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입금전표죠. 입금전표. 그러면요, 이번에는 데일리룩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금 100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무슨 전표가 맞습니까? 대체 전표예요. 입금되었다 하니까 입금 전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금이 입금되어야 입금 전표.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금 받았으니까 대변은 선수금. 우리가 지급하는 계약금은,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데일리룩에 계약금을 지급했었죠. 그거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만은, 반대로 데일리룩에서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예. 받잖아요. 계약금을 데일리룩에다 팔면서 계약금을 받으면 보통 예금은 차변에 올 것이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으면 대변에 가는 건 선급이 아니라 선수금이라는 부채다 이겁니다. 예. 선급금하고 선수금. 우리 선급금은 당좌자산 배울 때 배웠고, 선수금은 유동부채 배울 때 배웠어요. 서로가 대응되는 그런 개정 과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책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보고 입력했던 풀이가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컴퓨터는 없는데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문제 보고 뒤에 답 보고, 또 앞에 문제 보고 뒤에 답 보고, 이렇게 하면 공부 되시겠죠? 예. 쫙 하시면 돼요.
실습을 한다고 해서 꼭 PC 앞에서만 실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 문제와 답이 있으니까 문제 보시고 답 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면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마 수긍이 갈 겁니다. 자, 팁을 읽어볼게요. 180페이지 밑에 있는 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교재에서 이 팁이라는 것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팁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증빙을 보고 날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거래처 코드는 채권, 채무, 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차변, 대변 바꾸지 말고 금액하고 계정 과목 이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만이 그 답이 OK로 된다, 이거 맞는 걸로 된다. 이 팁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표 입력인데 추가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더 아는 거예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